바지 대표, 바지 공인중개사 있었어요. 너가 잘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3개월 내에 퇴사를 하면 교육비 50만 원을 물어내라. 그러려고 나는 부동산 한 거 아니거든. 그러려고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거 아니거든. 신입이 20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면 20명이 다 나가.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지주. 그 똑같은 옷 입고 찍기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 윗도리만 갈아입고, 이번에는 애플 유자티. 제가 커피를 잘 못 먹거든요. 자, 오늘은 법인부동산에서 살아남기 2탄. 그러니까 법인부동산에서 있었던 썰 몇 가지랑 장단점, 뭐 추천, 비추천 요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단톡, 이제 카톡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가계약금이 들어가거나 계약까지 유착을 시켰을 때 어디 등기 확인해주세요 라고 등기 확인 요청을 보내요, 단톡으로. 그러면 축하의 메시지가 엄청 올라와요, 그 단톡에. 속상해하거나 하여튼 축하를 안 해주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었고, 뭐 축하해요, 이모티콘이라도 뭐 고생했어요, 아 드디어 그분 계약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단톡에서 막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확인, 등기도 캡처해서도 보내주고, 소유주랑 채권 최고액 이제 융자 확인을 해서 아 여기 계약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허락이 떨어져야지 계약금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 직급에 혹은 대표가 계약서를 쓸 수 있게 계약서에 들어가는 모든 양식을 결제로 먼저 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임대 계약이면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받을 수수료 금액인가 뭐 이런 식까지도 적었던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 총보증금 아니면 융자, 채권 최고액, 특약 같은 거를 다 기입을 해서 그 상태로 결제를 올리는 그런 방식이었고, 요거 뭐가 빠졌다,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아 왜 매번 이렇게 실수를 하냐라는 식으로도 좀 혼나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 얘기를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네, 저희 그 법인부동산 역시, 그리고 저희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들에 꽤 많이 바지 사장, 네, 바지 대표, 바지 공인중개사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주도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정말 많아요. 부인공고 이런 거 보면은 아예 대놓고 바지 사장을 찾는 이 단어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정말 많아요. 기본급이 있어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 나 바지 사장 한 적 없어. 저는 소공으로만 중개 행위를 했었고, 여기는 제 명의의 저의 첫 개업 장소인, 제가 정당한 대표이고 저 대신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아무튼 그 다른 바지 사장들은 기본급이 있는데, 적으면 120, 180, 200, 많으면 300, 3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기본급이 많은 곳들은 더 직원 수가 많은, 쉽게 말해서 우리 위험 요소가 좀 많은 곳이니까 계약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급여가 많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달랐어. 여기 사무실에 상주하는 대표면 급여를 더 많이 챙겨줬고, 상주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만 해주는 사람은 급여를 더 적게 줬었어요. 그분들은 자격증을 땄는데 좀 나이 있으신 바지 사장들도 있고, 나이 어린 20대 30대 친구들도 있고요. 나이 많은 분들은 자기 일대로 따로 하든 뭐 집에서 쉬든 이렇게 하고 고정급을 받는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본급이 일정하게 있고, 계약비라고 따로 있었어요. 계약 한 건당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계약서를 예를 들어 30개를 썼어요. 60만 원인가? 기본급을 뭐 150만 원을 받았다 해봐요. 150만 원 기본급에 계약을 30개를 썼으니까 그러면 210만 원이 이 바지 사장의 급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시예요. 회사 내 분위기, 그래도 또래잖아요. 대부분이 20, 30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은 뭐 반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친밀도보다는 사실 경쟁이 더 심한
그런 사무실이에요. 왜냐면 너가 잘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얘 계약은 얘 계약이고 내 계약은 내 계약이고 내 손님, 내 물건, 내 광고 이런 식으로 같은 사무실인데도 공유되는 게 하나도 없고 뭐가 같이 발전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 드물어요. 팀별로도 경쟁하기도 하고 개인별로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1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자꾸 보상을 주다 보면 자동적으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계약을 가장 많이 한, 그러니까 개수에 대한 1등상, 계약을 뭐 적게 하더라도 매출이 가장 잘 나온 사람에 대한 1등상도 있었고, 팀장의 재량껏 더 경쟁을 이루고 싶다 하면 돈을 붙여놨었어요. 마치 다단계 회사 뭐 기획부동산 이런 느낌처럼 계약이 많이 안 나올 때 아니면 월말 마감이 되거나 월 시작이 됐을 때 다들 해이해지거나 좀 침체기가 왔을 때에는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하는 사람 이거 그냥 가져가 하고 여기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지금 10월 뭐 첫째 주가 지나가는데 계약이 아무도 안 나왔어. 그럼 이 돈을 보고서 막 손님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 전에 보여줬던 미팅했던 손님 다시 미팅 잡으려고 아니면 계약할까 말까 하는 사람을 좀 유착시키려고 전화를 돌려가지고 계약금을 먼저 들어간 이런 기준으로 여기 이 상금을 더 가져갈 수 있게. 근데 이 상금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 뭐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실적표가 또 있었어요. 그 아까 얘기한 이 돈 붙여놓은 칠판이 쉽게 말해서 실적표인데 우리 날짜로 계약 일정 적는 우리 사무실에도 그게 있긴 하거든요. 스케줄 꼬일까봐 월마다 누가 몇 시에 계약하고 공동중개인지 양타중개인지 계약서를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지 아니면 반출 나간다라고 다른 부동산이나 매물지에 가서 찍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색깔별로 표기를 했었거든요. 손님들 계약할 때 잘 보이게끔 그런 데 올려있고 직원들이 잘 보이는 곳에는 실적표가 따로 있었는데 단추를 올렸습니다. 단추, 우리 색깔별로 자석 단추 있잖아요. 작은 계약들을 하면 노란색 단추, 제일 작은 단추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누가 한 달 내에 20개의 계약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이 노란색이 쫙 20개로 쌓여 있고 여기에는 이제 다들 벌판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보여지게끔 했었고 3억 이상의 계약은 하얀색 조금 더 큰 계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땅땅땅 올라갈 수 있게 하니까 누가 노란색 계약을 20개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얀색 계약 2개 올리고 상가 계약, 상가 사무실 계약은 빨간색이었어. 노란색이랑 크기가 같은 빨간색 계약 땅땅땅 올리면 사실 이 20개 계약한 친구보다 계약을 한 달에 3, 4개밖에 안 했던 제가 매출이 더 잘 나오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사람들도 계산할 수 있게 보여지기 쉽게 그 실적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약이 안 나올 때는 되게 막 꼴보기 싫어요. 보기 싫고 너무 잔인하고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경쟁심을 부추기기에는 효과가 꽤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실적표가 있었다. 그리고 퇴사. 네, 퇴사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았어요. 신입이 유입되기에도 쉬웠고 구인 사이트마다 들어오는 신입의 성격이 조금 달랐어요. 예를 들어 알바하는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올리면 진짜 어린 친구들이 돈 되게 많이 벌 거라 생각해가지고 막 들어왔었고 직장인들이 볼만한 사이트에 올리면 살짝 나이가 있고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사이트마다 유형이 달랐었거든요. 근데 퇴사를 정말 많이 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신입이 20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면 20명이 다 나가요. 버티는 사람 진짜 드물어. 1명? 2명? 버틸까 말까? 오래 버티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신입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조차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물건만 받고 뭐 교육만 조금 받고 이 사무실 파악만 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약간 뭐 형식적으로 쓰는데 그 근로계약서에 교육비를 나중에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그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다른 법인 사무실에서 그런 교육비가 굉장히 빡센, 이거 얘기하면 아마 강남에서 일하신 젊은 중개사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어딘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3개월 내에 퇴사를 하면 교육비 50만 원을 물어내라 이런 식의 퇴사 규제가 있었어요. 퇴사비
교육비라는 걸 회사에다가 지급을 해라. 너 우리 회사에 단물만 쏙 빼고 빠져나갔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사실 규제가 더 심했던 걸로 압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많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루에 매물 50개를 못 찍으면 퇴근을 못 시켜주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누가 이 시간에 사진을 찍냐라고 뭐라 하면 진짜 이거 찍어서 가야 된다, 제가 퇴근을 못 한다 라는 식으로 애걸복걸을 하면서까지 개수를 채워넣어야 되는 되게 빡센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따온 방식으로 교육비, 뭐 우리는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진짜 실제로 30만 원을 받았던 게 아니라 문제사항이 생기는 퇴사,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를 사무실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빼돌리는 직원들도 꽤 많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받아놓는 거. 그럼 이 근로계약서의 명분으로 그 친구를 좀 뭐 소송을 하는 뭐 이런 용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1편인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저는 통일점이었어요. 여직원을 안 뽑았던 게 아니라 들어왔다가 다 나가요. 다 못 버텼어요. 진짜 힘든 것도 장담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 너무 외로웠어요. 동지애, 동료애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직원이 많이 없어서 제가 홍일점으로 정말 오랜 시간을 버텼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대리님, 신입이 들어오면 대리잖아요. 저보다 언니 대리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 했을 때, 저도 부동산 퇴사하고 싶어하고 회의감을 많이 느꼈을 때 저한테 막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는 이 부동산에서 버티고 있는 거를 보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영업직이나 부동산 일이 얼마나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지를 본인이 알고서 들어왔다. 그 전에 이제 다른 뭐 분양 일을 하셨대요. 그런 거를 충분히 알고 이 사무실 면접을 보는데 제가 그 사무실에 있으니까 약간 용기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거기에서 더 버티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퇴사를 하게 되었느냐? 가장 큰 거는 허위 매물. 그러니까 허위 매물로 제가 뭐 어떻게 됐다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을 언급했었고, 요런 영상도 옛날에 좀 못생기긴 했는데 뭐 옛날에 이런 영상을 만들 정도로 이것도 제가 되게 생각 많이 하고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도 주변 다른 직원들한테 한 소리 듣긴 했어요. 이런 영상을 올리면 다른 중개사들 공격하는 거 아니냐, 잘못 생각한 거다라는 식으로 좀 비난을 많이 받긴 했었어요. 아무튼 부동산이 2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2만 개에 있는 수많은 중개사들이 허위 매물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역시도 경쟁 때문이라는 걸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나한테 손님 의뢰가 와야 미팅을 하든 말든 계약을 하든 말든 하니까 자꾸 그 허위 매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실매물 파였잖아요. 진짜 보기 힘든 실매물 파였어요. 내가 물건 작업하고 매물 따오기 어렵고 미팅하기 어렵더라도 거짓말을 사실 못하겠어가지고 내가 그런 성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실매물을 했었던 건데, 제가 노출이 안 돼요. 막 그 앞에서 리얼하게 상황극을 하기도 하고, 이 매물 나갔어요, 진짜 실제로 이 집을 보여주면서 자기들끼리 짜고치기도 하고, 진짜 온갖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도저히 똑같이 그렇게 발 담궈서 하기 너무 싫은 거야. 그러려고 나는 부동산 한 거 아니거든. 그러려고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거 아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배, 20배를 더 바쁘게 일하고 더 바쁘게 매물 따고 더 바쁘게 광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만 개고생하는 것 같고, 실컷 내가 미팅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조율해봤자 더 맛있는, 더 좋은 매물로 착각을 하는 그런 허위에 빠져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이 강남에서 서울 물가 버티면서 아둥바둥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런 허위 매물 때문에 현타도 시게 맞은 적도 있고, 서울 생활 자체가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내 가족이 없잖아. 가족이랑 친구가 없는 타지 생활 있잖아요. 그 전에도 꽤 오래 몇 년 동안 타지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타지에 대비해서 서울이 굉장히 빡셌어요. 물가도, 집값도, 생활도, 교통도, 사람들 경쟁, 이런 난이도가 높았어요. 제가 그 와중에 또 유튜브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유튜브 편집하고 또 오죽하면 고시원에서 3개월도 살면서, 왜냐면 사무실에 가까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 고시원에서도 3개월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면서 최소 2주에 한 번은 강아지들 보러 맨날 고향에 내려오고 강아지들 산책도 하고, 부랴부랴 하루 있다가 서울 올라가고 이틀 겨우 있다가 서울 올라가고, 추석 때 길 많이 밀릴 때 편도로 5시간 20분 걸리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새벽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힘들었고,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저에 대한 제약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차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가 중개 못하게 했고, 관리금 계약 못하게 했고, 6억, 7억 이상의 금액 계약을 못하게 했어요. 팀장한테 넘겨라, 이사님한테 넘겨라. 근데 다른 직원들한테는 안 그랬거든? 물론 다른 직원들이 욕심이 저보다는 좀 없었던 것도 맞긴 하는데, 제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거 매물도 전속으로 따오고, 저 막 블로그도 아무도 안 시켰는데 블로그도 하고 있고, 우리 사무실 명함 말고 제가 따로 디자인한 좀 더 저를 어필하기 위한 명함들도 따로 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시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너가 이렇게 하면 네 밑에 있는 신입 직원들이 다 너 보고 배우지 않냐, 너 이거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하려는 거 하지 말고 넘겨라. 그러니까 기강 잡으려고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본인들이 계약을 할 줄 몰라서 라고도 저 감히 추측해봅니다. 저보다는 선배지만 연차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많아야 3, 4년 먼저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일을 했었던 대선배가 되는 거고요. 3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1달인가 2달 먼저 온 사람이 저보다 더 높은 관리자로, 이렇게 두 유형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신입 직원. 그러다 보니까 계약하는 역량들이 임대 계약을 대부분 했고, 주거, 원, 투룸, 단기 뭐 이런 것들의 계약이 가장 주됐어요. 왜냐면 그 계약이 쉽기도 하고 빨리 나오기도 하고, 사무실에 매출이 빨리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들을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금액이 커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계약들은 쉽게 안 나오잖아요.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몇 달을 계약 끌면서 1개, 2개씩 나오는 그런 계약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못하게 했던 것도 있고, 그런 계약을 할 줄 몰랐었던 것 같아요. 도와줄 줄을 몰랐어.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중개사가 다른 부동산이랑 3명이 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를 피드백을 못 해주는 거야. 그리고 계약서, 특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역량이 안 되니까 못하게 하거나, 제 계약인데 자기들이 같이 껴가지고 저 거를 뺏어 먹게, 저랑 또 매출을 쪼개 먹게. 그럼 다른 부동산 저랑도 매출을 쪼개 먹으니까 결국에 저한테 남는 게 없는, 하여튼 이런 식의 제약이 많아서 여차저차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또 아까 진급 비율을 더 높일 수가 없어요.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당하다 생각했었고, 이런저런 현타가 많이 와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부동산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단점, 부족한 지식, 부족한 역량. 이거 역시도 사무실마다 또 운영하는 대표, 관리자, 직원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모든 법인 부동산이 이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비율을 이게 아무래도 신입들 단기로 막 불리는 게 사무실에 사실 이익이 맞아요. 5대5 고생 많이 시키고 매물 많이 따오면서 뭐 계약을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그 신입들을 유지하고 또 퇴사하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다닐 수가 없게끔 그런 시스템 자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초보들 단물 빨기, 우리는 열정 페이조차도 없어, 기본급조차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초보들을 많이 이용해 먹는다.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의 유입이 쉽게 되기도 하고, 쉽게 포기? 하여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경쟁이 너무 심했어. 너무 치열하니까 부동산끼리도, 다른 부동산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고단하고 험난한 이 세상에 같은 사무실의 동료들조차 경쟁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마음 의지하기에 조금 힘든
근데 이게 뭐 오히려 계약 잘 나오는 부분도 되겠지만 마음적으로 제 개인적인 마음적으로는 이게 힘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장점. 중개법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 법인 회사라는 타이틀, 그러니까 더 사무실이 커 보이고 그냥 단순 중개가 아니라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역할이 확실히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도 이런 거 많이 써놓는데 신입들이 많이 적어놓는 게 2억 보증이 되어 있는 사무실이다 이런 거를 어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큰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개인 사무실은 1억이고요. 법인 사무실은 2억인데 그 2억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조차도 조금이라도 마케팅 효과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기본 교육. 근데 이게 고난이도 교육이 되는 곳은 이거 말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 사진 그러니까 전화 어떻게 하는지, 사진 어떻게 찍는지, 사진 정리 어떻게 하는지, 매물 광고 어떻게 하는지까지만 가르쳐주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의 큰 스킬, 뭐 권리 분석, 하다못해 등기 읽고 해석하는 것조차도 안 가르쳐주고 계약서를 읽고 뭐 쓰고 작성하고조차도 몰라요.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요. 되게 기본적인 기본 교육으로 잠깐 뭐 갔다 오는 하여튼 이런 것조차도 해주는 게 어디야. 그 다음으로는 단체 생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리 하나하나 약간 개인 사업, 개인 영업, 혼자 홀로 헤쳐나가는 이런 기분이 들긴 해요. 아무리 경쟁을 하는 사무실이더라도 단체 생활 자체가 조금 으쌰으쌰하는 그런 면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출퇴근이더라도 아니면 회식이더라도 실적표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 역시도 단체 생활의 한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회사 생활을 한다가 조금 영향이 있으니 그걸로 인한 나의 마음가짐이랑 기본적인 규율, 규칙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법인 부동산 추천, 비추천? 저는 솔직히 오히려 개인 사무실을 더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괜찮은 법인 사무실이 있다면 먼저 들어가 보시고 겪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비교해보심도 괜찮다고를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무실을 조금이라도 더 권장을 드립니다. 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더 긴 경험과 역량을 가진 개인 사무실의 소장님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그 분야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뭐 예를 들어 건물 통매, 건물 매매, 건물 컨설팅 이렇게 좀 고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거는 법인 사무실에 들어가더라도 아파트 쪽, 상가 쪽, 원투룸 임대 쪽, 오피스텔 쪽 이런 거를 하고 싶은 특성 분야가 있다면 오히려 그 특성에 대해 경험이 많으신 그런 소장님께 배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관악구에 처음 부동산 신입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서울 쪽에 혹은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들은 가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지방 사람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쪽이 고정 수입이 없잖아요. 내 매출, 내 인센티브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서울, 강남에서는 아무리 못한 원룸이 80,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뭐 100만원, 150만원 벌지 말지도 모르는 신입 초보일 때에는 어떻게 그렇게 월세를 내고 살겠습니까? 최소한 그 거주라도 좀 확보를 해놓으시면 편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내가 여기에 생활비 지출을 하면서 그걸 버티기에는 많이 힘들었고 많이 힘들 거라고 우려의 말씀? 이상한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찌쭈!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에서 좀 취합을 해서 3편으로 Q&A 아니면 뭐 댓글 읽기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알려주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날 잡아서 찍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